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석 달 만에 뵙습니다. 9월 말에 뵀으니까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성남 분당갑 장협위원장이시니까 네. 뭐 지역 행사도 계속 하시는 게 기사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유튜브 활동도 또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현재 어떤 활동에 더 방점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들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네. 결국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중 패권 전쟁에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라는 네. 토마토 TV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아, 네. 경쟁 프로그램을 여기서 홍보를 하시다니요. 네. 자, 지금 앞서 뭐 유종복 인천시장님과도 이 얘기부터 했습니다. 네네. 이해운 의원의 기용을 예상하셨습니까? 이해원 의원까지는 아닌데요.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의 길을 확실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용주의의 길을 가겠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국민의힘 출신들의 정치인을 기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바운 경계 안에 이해운 의원까지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서 모르는데 네네네. 김성식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아주 잘 아는 네네. 분이고 네. 전 좋은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선배는. 네.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은 동의가 안 된다.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동의가 안 된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삼권 분류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 생각을 가지고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의 구상이고 네. 그러면 국회는 또 여당은 같이 가야 되지만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럼 청문회를 잘하면 되는 거고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발언과 정책이 있다면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은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 길을 선언한 것이고 네. 또 국회는 자기 일을 청문회에서 하면 되고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들을 설득해야겠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두 가지로 이제 모아지지 않습니까? 네. 계엄 옹호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해운 후보자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제 공언했던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결국은 한국 경제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본인의 그 정책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과 정책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소화할 것인지 국회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되겠죠. 네. 우리 옛말에 네. 양금택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좋은 새는 자기가 앉을 나무를 보고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이 네. 이 정부에게 같이 맞아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목소리가 다르더라도 네네. 한 정부는 진보 인사도 쓸 수 있고 보수 인사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국회 청문회 과정을 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상당히 날카로운 시간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법률권도요. 해명도 있고 또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란 세력에게 나라 국간의 열쇠를 맡길 수 없다. 강한 톤으로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 대통령도 어제 이제 청와대에 입성을 하시면서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전달로에 따르면은 우리 이해운 후보자가 잘 해명을 해야 될 문제고 본인이 돌파해야 될 문제라고는 하는데 법률권의 이런 철회 요구도 좀 부담스러운 대목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그 국회 청문회 과정을 잘 넘겨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요. 네. 사실은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네. 사실 AI 시대에 전기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조업과 AI를 결합하는 게 핵심인데 네. 이경수 박사의 핵융합 전문가를 기용했다는 점이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눈에 와닿아요. 그 인사가 더 눈에 와닿으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그 우리 2급
그 공무원을 국토부 차관으로 네, 임명한 네, 거. 네. 제가 이제 강원도가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 예. 어떻게 100만 명이 모였을까 보니까 신광태 계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산천어 축제 담당하시는 예, 후보자시군요. 화천의 계장이었어요. 네네. 저는 전국적으로 있는 이런 이 인재들을 발탁해 나가는 중앙과 지방의 인소교류 난 이걸 사실 눈에 더 띄더라고요. 제가 질문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도 보수, 통합 실용 이 기차 안에 들어간 인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한다는 측면이 눈에 띄었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래 이현 후보는 청문회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혜원 후보자도 부산 출신이시고 김성식 부의장도 부산 출신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뭐 조경태 국민의힘 육선의 조경태 의원을 해수부 장관에 기용할 것이다 부인하셨고요. 또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총리의 얘기가 있었다는데 역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도 보수.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중도 보수 표심을 노린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손정희 그 회장이 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AI로 한국에 나가려면 전기가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기 문제에서는 우리가 SMR이냐 아니면 핵융합이냐 신재생 에너지냐 뭔가를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경수 박사를 선택한 것은 나는 그런 고심의 흔적이 확실히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네. 이때 경기도에서 함께 일해본 그 2급짜리 공무원을 차관으로 발탁하는 그래 주택 문제를 확실히 밀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들이 좀 같이 평가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자, 지방선거 얘기로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출마 관련한 질문부터 해야죠. 네. 강원도지사 출마설이 제일 유력해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을 보니까 지금 총장님이 제일 유력하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강원지사 쪽에 더 마음이 가 계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사실 강원도에서 활동한 게 없는데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은 각별한 애정과 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23살 때 저한테 나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저는 그 말이 제 사표로 삼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출마할 때도 분당의 어려운 지역에 출마할 때도 당의 요청이 있으면 저는 헌신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사보다는 항상 공이 우선할 것이다. 사보다는 공이 우선할 것이다. 그러면 뭔가 선택의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글쎄요. 뭐 당이나 이런 데서 정부나 이런 데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사무총장님의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 당에서 원하는 것 사보다는 공이 우선시되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시대가 원하는 그곳에 헌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했고 강원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잖아요. 네. 저는 작년에 12월 3일 날 불법 계엄 이후로 그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 국민들이 지켜왔잖아요. 저는 이재명은 정말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네네. 그러면 제가 공적인 생각을 하겠다. 이건 확고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계세요. 네네. 지금 계속 강조하신 게 민생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조언 내용이 민생의 6, 내란 청산이 4 또는 민생과 내란 청산을 5대5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민주당이 지금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생 목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분명한 것은 내란은 저는 확실하게 청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범죄가 되도록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특검과 재판부가 하는 역할이 크잖아요. 네.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민주당이 감시하는 게 중요하고 민주당이 좀 더 강화해야 될 거는
경제 외교의 목소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요번에 보면은 4분기에 30조 달러, 우리나라 15배를 하는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4.1%거든요. 네. 우리가 중국이 무려 시속 600km짜리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했잖아요. 이런 중국의 굴기,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야당일 수도 있지만 저는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살아남고 이겨낼 것인가라는 데 더 메시지가 커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이나 통일교 특검을 추진할 계획인데 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자면 내란 청산의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보시지만 그러나 새해에는 지금 말씀하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그렇죠. 쪽에 집권 여당이 방점을 더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내란 말씀. 청산은 확실하게 하고 네네. 한편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삶, 당장 우리가 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투톱 중에 하나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갖가지 의혹으로 오늘 지금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제도 또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고요. 자, 지금 세명과 사과 쪽이냐 아니면 거치에 대한 표명 쪽이냐라는 쪽으로 뭐 예상들이 오가고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께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고 진실되게 밝히는 것이 맞고 그러고 나면 아마 국민들이 저는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맡고 계신 자리가 원내대표란 말이죠. 사실 지난 석 달 전에 전격시사에 출연을 하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로 해서 지금 그때도 사실은 특검과 관련된 거는 법사위라든가 이제 전문가들 그 영역에서 사법부에서 맡아서 하고 투톱은 민생 특히 이제 경제, 외교 이런 쪽에 조율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이런 의혹에 계속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입장을 내놓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상황이 계속되면 당청 조율, 당내 운행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아마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아마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고 나면 국민들이나 아마 민주당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의미 있는 결론을 낼 것 같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또 새해가 시작돼야 되고 네네. 내년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네네. 오늘 아마 그 발표를 보고 나서 국민들이 결정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내년 지금 당내에서는 또 1월 11일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다 전망 수준이지만은 아무래도 지도부 지형 변화에 따라서 소위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궐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찌푸린 하늘보다는 청명한 하늘을 바라고 원하겠죠. 어렵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비유적이신데요. 조금 네. 저는 지금이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이 정권을 세웠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의 일자리가 없고 이번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네. 그분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5대5의 비중인 특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 3대 특검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예, 예.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이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시즌 2가 돼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나올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이슈를 어떻게 관리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란 특검 부분은 사실은 이게 증거인멸이 많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다면
그 윤석열 당시 내란 당시에 당일날 CCTV를 확보한 거. 그날 밤을 정황을 알게 된 게 하나의 성과고 네. 또 하나는 김건희의 그 거의 자범 수준의 이런 것을 밝혀낸 거는 성과고 그러나 제가 또 한편으로 높게 보는 것은 네. 김건희 씨가 그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했다는 것은 나는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용기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독일이 나치를 철저하게 청산할 수 있었던 그 한 계기는 히틀러의 동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히틀러랑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수차례 철저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세계대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풀어줬거든요. 아, 네. 그만큼 냉정하게 처신하고 범죄에 대해서 단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이라는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특검은 한편으로 잘했고 용기 있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증거를 그 많이 없애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특검을 요청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어제 근데 사실 민중기 특검이 발표한 거로 보면 뇌물죄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 체계 안에서 뭐 입법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사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거의 같이 처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벌할 법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의 보완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는 좀 품격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건희 씨가 바이든 정상회담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팔짱 끼는 그 순간 너무 저는 창피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법률도 정비하고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면 또 이제 여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의 남편일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규범, 법적 정비, 그다음에 품격으로의 규범적 정리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네. 품격 있는 나라가 되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14개가 지금 있거든요. 홍익표 전 대표께서 저희 프로에 출연을 하셔서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 명확하게 수사 대상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14개는 좀 많다. 그리고 종합이란 말이 모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특검인지 명확하게 수사 대상을 앞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2차 특검, 종합특검 법안에 대해서 총장님은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죄송한 말씀이죠. 이제 특검 법안을 못 봤거든요. 네네네. 못 봤고 네. 그 특검 이 부분에서 이번에서 증거 인멸 부분 때문에 못한 게 있다든지 또는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이면 선거인데 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특검이 저래서 필요하구나라고 할 만한 거를 낼 때 민주당도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1월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도 1월 중에 나올 네.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특검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과정, 판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많은 국민들 중에 혹시 이러다가 윤석열 씨가 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일부 있어요. 네네. 이 법원을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법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저는 그 결과는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100배 사죄하고 그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중형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함께하여 저는 굉장히 어려운 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이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고비로 우리 내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민적 심판은 대통령 선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면서 7부 능선을 넘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이제 통일교 이른바 정교 유착이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 특검법 발의로 나왔는데 여야가 내놓은 통일교 특검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도 다르고 수사 대상도 다르고요. 접점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그 여야가 특검을 하기로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정했으니까 네. 빨리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네. 협상을 또 하겠죠. 근데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몸담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제3자 추천권하고 신천지를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난번 그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보면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야가 빨리 합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상대당 얘기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1월 초 새 신안을 예고하고 있고 당동혁 대표는 어제부터 또 호남 방문을 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갖고는 또 이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른바 보수 연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엄에 대해서 결별하지 않는 보수는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계엄과 불법 계엄과 결별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바닷물에 돌멩이 넣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좀 있으면 1심 판결에 나와서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불법 계엄은 잘못된 거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잘못된 거다. 더군다나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엄을 옹호하고 결별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정면으로 맞서는 건데 저는 국민들한테 소멸될 거라고 봐요. 네. 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연대 전에 불법 개헌 내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사과를 네. 하고 결별을 해야 정치가 정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시작이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어제부터 청와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하셨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 이번에 여민관에서 그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장 같은 건물에 있는 거 진짜 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참모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근무할 때 보면은 비서들이 대통령 만나려면 차 타고 가야 돼요. 본관까지. 네. 그리고 다 경호실에 통제를 받아요. 근데 제가 네. 상황실에 가보니까 그 임명장을 받는 그 금 거놓은 자리하고 대통령하고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진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금 때문에 벌어진 네. 사진이었군요. 너무 권위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거를 금을 줄이자라고 하니까 대통령을 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임명장 받으러 오는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위해를 하냐. 이거야말로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대통령과 참모가 가깝고 국민들과 관료들이 가까울 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결단은 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너무 진짜 환영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한테 한 3, 4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새해 연초부터 지금 중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서 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일 관계도 심상치 않고요. 네. 또 어제부터 중국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지금 국제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라고 보거든요. 네. 마치 산업혁명 직후에 세계가 요동치듯이. 네네. 근데 작년에 우리가
경주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일단의 합의를 이뤘고 한미 정상에서는 합의를 이뤘잖아요. 예. 그럼 당시 한중 간에 얘기됐던 부분이 이제 중국하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외교 안보적인 문제보다는 네. 한국 중국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견제를 덜 받으면서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건 바이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이오. 왜냐하면 네.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왔을 때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이거는 세계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외신 보도로 푸틴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이 뭐 100세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가요? 네, 그런 대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말씀하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또 제약이라는 거는 중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팔릴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중국으로 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약을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한국 중국이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곧 일본을 가시게 되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공동 구매를 하는 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걸 저는 매우 유의 깊게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돈이 있다고 에너지를 살 수 없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전 세계 2위, 3위의 그 에너지 수입국이거든요. 일본하고 한국이 93%, 94%를 수입하니까. 네네. 이때 에너지의 안정성도 꾀하면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에너지 협력 같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외교 안보의 이슈에 빠지지 말고 네. 경제 협력의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한미 관계, 올해는 한중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면 얼마 있으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고 나면 예.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합의가 일어나기는 전 북극 항로의 길이 열리는 거라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예. 그러면 한반도에 기회가 오는 거죠. 네네. 큰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새 정치권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상대 당만 보지 말고 미국, 미국에 질주하는 미국, 어수선한 미국이긴 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기술로 굴기하는 중국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국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자가의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 이분들의 삶을 지키는 쪽의 정치에 매진해 주시기를 저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